맥주가 없었다면 문명은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지은 노동자들은 임금 대신 맥주를 받았고, 중세 유럽에서는 오염된 물 대신 맥주를 마셔야 살 수 있었거든요. 미국 독립혁명의 주역들은 술집에서 모여 영국에 맞서 싸울 계획을 세웠고,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는 직접 맥주를 빚어 마시면서 교황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 음료가 뭔지 아시나요? 커피도 차도 와인도 아닙니다. 바로 맥주죠. 문자보다 먼저 태어나서 도시와 종교와 혁명을 만들어낸 이 놀라운 음료의 역사를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맥주의 역사는 인류 문명보다 오래됐는데요. 고고학자들이 이란 지역에서 발견한 7,000년 된 토기 조각에서 맥주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문자가 발명되기 한참 전이고, 심지어 도자기나 농격이 시작되기 전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맥주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발명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도 곡물을 담아둔 바구니에 비가 들어차면서 자연 발효가 일어났고, 누군가 그걸 마셔봤더니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발효의 비밀은 효모라는 미생물에 있었는데요. 효모는 당분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과일이 너무 오래 방치되면 자연적으로 와인이 되는 것도 이 효모 때문이고,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도 효모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기포 덕분이죠. 고대인들은 발효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과물이 맛있고 기분 좋게 만든다는 건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게 인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가장 오래된 맥주 레시피는 4,000년 전 수메르 문명에서 나왔는데요. 닌카시라는 맥주의 여신에게 바치는 찬가 형식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찬가는 동시에 맥주 제조법이기도 해서 보리를 물에 불리고 발화시키고 다져서 반죽을 만든 뒤 발효시키는 전 과정이 담겨 있죠. 수메르인들에게 맥주는 너무 중요해서 전용 신까지 있었던 겁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양조장 유적은 5,000년 전 것으로 확인됐고, 이건 맥주가 전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발견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맥주는 고대 도시가 탄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인류가 정착 농경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빵과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곡물은 과일이나 고기와 달리 오래 저장할 수 있었고, 이걸로 빵을 굽거나 맥주를 빚으면 안정적인 식량과 음료를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늘어났고, 영구적인 건물이 세워졌으며 관계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의 탄생이죠. 신전도 맥주와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요. 사제들이 곡물 창고를 관리하면서 이 창고가 점점 종교적 기능을 갖추게 됐고, 결국 최초의 신전으로 발전했습니다. 문자도 이 곡물 창고의 내용물을 기록하기 위해 발명됐다는 이론이 있죠. 흉년이 들면 신전에서 저장해둔 곡물을 나눠줬는데, 이 배급은 종종 맥주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한 노동자들도 임금 대신 맥주를 받았는데 하루에 몇 리터씩 지급됐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고대 맥주는 지금과 많이 달랐는데요. 죽처럼 걸쭉해서 빨대로 마셔야 했고, 알코올 도수도 대부분 1% 정도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발효시켜서 독한 맥주를 만들기도 했고, 꿀이나 향신료 과일을 넣어 다양한 맛을 내기도 했죠. 특히 중요한 건 맥주가 안전한 음료였다는 점인데, 도시에서는 인간의 배설물이 수온을 오염시켜서 물을 그냥 마시면 병에 걸리기 쉬웠거든요. 맥주의 알코올 성분이 해로운 미생물을 죽여줬기 때문에 도시 생활의 필수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맥주는 신뢰의 상징이기도 했는데요. 고대인들은 큰 그릇에 맥주를 담아놓고 여러 사람이 빨대로 함께 마셨습니다. 같은 그릇에서 마시면 아무도 독을 탈 수 없으니까 서로를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커피나 차, 와인처럼 공동 용기에서 나눠 마시는 음료들이 환대의 상징이 된 것도 이런 전통에서 비롯됐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야세인 엔키두가 빵과 맥주를 먹고 문명인으로 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맥주가 문명 그 자체의 상징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로마인들은 와인을 문명의 음료로 여기고 맥주를 야만인의 음료로 깔봤습니다. 그들에게 보리는 말에게나 먹이는 사료였고, 그걸 발효시켜 마신다는 건 역겨운 일이었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게르만 부족들이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싸우고 화해한다고 기록했는데, 그들이 마시는 썩은 보리 음료를 혐오스럽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단이 영국 같은 먼 변방에 주둔할 때는 와인을 구할 수 없어서 맥주를 마셔야 했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와인 운송망도 붕괴됐는데요.
포도가 자라는 지역을 제외하면 유럽 대부분에서 와인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게르만족과 스칸디나비아, 영국에서는 꿀로 만든 미드가 귀족들의 음료가 됐고 미드혼이라는 공간이 사회적 중심지 역할을 했죠. 연회를 열고 맹세를 하고 사업을 논의하는 장소였는데 긴 테이블과 벤치가 있는 이 미드홀의 구조가 나중에 독일 비어홀의 원형이 됩니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맥주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만들기 쉽고 유용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계속 빚어졌습니다. 중세 사람들이 물이 오염돼서 맥주만 마셨다는 건 과장이지만 맥주가 더 맛있고 든든하며 손님 접대에 적합하다고 여긴 건 사실이죠. 어린 수도사가 맥주가 있으면 맥주를 마시고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신다고 쓴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1000년 무렵에는 맥주가 상업화되기 시작했고 수도원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팔아서 수익을 올렸죠. 수천 년 동안 맥주 양조는 주로 여성의 일이었는데요. 빵을 굽는 것과 함께 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집에서 맥주를 빚고 남는 건 이웃에게 팔거나 물물 교환했죠. 맥주가 준비되면 집 앞에 나뭇가지를 걸어서 영업 중이라고 알렸는데 이웃들이 양동이를 들고 와서 사가거나 그 자리에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 집들이 영국에서 에일하우스라고 불리며 최초의 선술집이 됐고 나중에 와인도 파는 태번과 숙박시설이 있는 인으로 발전했죠. 독일에서 맥주에 홉을 넣기 시작하면서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홉은 맥주의 쓴맛과 복잡한 풍미를 더해줬을 뿐만 아니라 방부제 역할도 해서 맥주가 몇 주씩 상하지 않게 해줬습니다. 이전까지 맥주는 만들면 며칠 만에 다 상했는데 홉을 넣으면서 대량 생산과 장거리 운송이 가능해진 거죠. 1328년에 설립된 미넨의 아우구스티너 양장 같은 곳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강한 맥주를 실험하기 시작했고 1516년에 바이에른은 맥주 순수령을 통과시켜 맥주에는 물과 보리와 홈만 넣을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처음에 홈 맥주를 거부했는데요. 외국인들이나 마시는 역겨운 음료라고 생각했죠. 셰익스피어도 작품에서 주인공들에게 홉이 안 들어간 전통 에일을 마시게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공식 에일 검사관이었거든요. 하지만 16세기 후반이 되면 런던 양조업자의 3분의 1 이상이 홈 맥주로 전환했고 두 음료 사이에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에일 양조업자들은 저장 기간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대신 알코올 도수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헨리 8세가 수도원을 해산시키면서 맥주 산업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수도원에서 운영하던 양조장들이 평신도에게 넘어가면서 전문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양조업자들은 길드를 형성할 만큼 크고 존경받는 직업이 됐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배제됐는데 직원을 고용하고 길드에 참여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들 모두 여성에게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간 맥주 생산을 담당했던 여성들은 이제 맥주를 서빙하는 역할로 밀려났죠. 교회와 국가 지도자들은 술집을 경계하기 시작했는데요. 술집은 교회와 경쟁하는 세속적 공간이었고 계급 구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1400년에 초서가 캔터베이 이 이야기를 술집에서 시작한 건 당시 현실을 반영한 거죠. 기사와 방앗간 주인, 수녀와 상인이 같은 공간에서 어울렸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는 권력을 비판하거나 반란을 모의하기에 완벽했고 화약 음모도 런던의 여러 술집에서 계획됐죠. 종교개혁 시대의 맥주는 의외의 역할을 했는데요. 마르틴 루터는 맥주를 사랑했고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직접 연간 수천 리터를 빚었습니다. 홈 맥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항이었는데 가톨릭 수도원에서는 세금이 붙는 향신료 혼합물을 사용했지만 홉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루터의 식탁 대화를 기록한 책에는 그가 맥주를 마시며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맥주잔에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묘사한 그림을 새긴 제품도 만들어졌죠. 술에 취하는 것 자체가 죄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는데요. 기독교는 이슬람처럼 음주를 금지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인을 마셨고 물을 와인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으며 미사에서 와인은 신성한 의식의 일부였거든요. 수도원들은 맥주를 팔아서 수익을 올렸고 개신교 측은 홈 맥주 보급에 기여했죠. 결국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절제를 권하는 방향으로 정리됐고 새로 등장한 증류주에 더 많은 비난이 쏠렸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인들은 새로운 술을 발견했는데요. 페루에서는 잉카가 옥수수로 맥주를 만들었고 아즈텍에서는 용설란 수액을 발효시켜 마셨습니다. 이 용설란 음료에 유럽의 증류 기술을 적용하면 메스칼과 테킬라가 되죠. 중국과 일본에서는 정교한 쌀수를 접했고 가는 곳마다 과일이나 나무 껍질이나 야자수 수액으로 만든 음료가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이 북아메리카에 상륙했을 때 원주민들도 메스키트 콩이나 단풍나무 수액으로 술을 만들었지만 곡물 기반의 독한 술은 처음 접했죠.
미국 맥주의 역사는 의외로 평범했는데요. 식민지 미국인들의 주요 음료는 맥주가 아니라 위스키였습니다. 보리와 옥수수로 쉽게 만들 수 있었고 오래 보관할 수 있었으며 원주민 부족과의 교역에도 유용했거든요. 식민지 미국인들은 현대 미국인의 3분의 1 수준밖에 맥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메이플라워호가 플리머스에 상륙한 이유 중 하나가 맥주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일화가 있고 양조업자들에게 거둔 세금이 워싱턴의 군대 자금으로 쓰이기도 했죠. 1848년 혁명이 실패한 후 젊은 독일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요. 이들은 양조 기술과 비어 가든 문화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동부 해안의 기존 독일 커뮤니티는 너무 붐볐기 때문에 중서부의 새로 개척된 도시들로 향했죠. 그곳은 곡물과 호비 잘 자랐고 추운 겨울에 라거리에 필요한 얼음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밀워키에서는 밀러와 슐리츠와 펩스트가 거대한 양조 제국을 세웠고 이들은 맥주 남작이라 불리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아돌푸스 부시는 남북 전쟁에서 제대한 후 장인의 양조장을 인수했는데요. 모든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맥주 산업을 혁신했습니다. 냉장 기술로 겨울 얼음에 의존하지 않고 연중 라거를 생산할 수 있게 됐고 파스테르화로 맥주 수명을 늘렸으며 냉장 화물 열차로 전국 배송을 시작했죠. 체코의 부드바이스 맥주에서 영감을 받은 그는 자신의 맥주를 버드와이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1900년이 되자 미국은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맥주 생산국이 됐고 아노이저 부시는 세계 최대 양조 회사로 성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금주법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수십 년간 미국에서는 음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절제운동을 이끈 건 백인 개신교 명문가 출신들이었는데 그들은 아일랜드인의 위스키와 이탈리아인의 와인, 특히 1차 대전 이후에는 독일인의 맥주를 이민자들의 타락한 음료로 여겼죠. 1920년에 금주법이 시행됐는데 역설적이게도 이건 대형 양조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탄산음료 같은 대체 사업으로 버텼지만 소규모 양조장들은 문을 닫았거든요. 금주법이 해제된 후 살아남은 대형 양조사들은 경쟁 없이 시장을 지배했는데요. 이 독과점 구조는 최근 몇십 년간 크래프트 맥주가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됐습니다. 맥주는 신석기 시대 바구니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운송되는 산업 제품으로 발전했죠. 영국 인도의 병사들은 본국에서 양조한 IPA를 마셨고 빈스타이 필스너는 멕시코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의 기린과 삿포로, 중국의 칭다오는 모두 유럽 양조 기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종교를 형성하고 혁명을 일으킨 이 음료는 지금도 인류 역사의 윤활유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